안녕 얘들아, 방학 잘 보냈니? 방학 끝나고 이제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게 되어서 미안하고 양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윤리와 사상 세특 관련해서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야. 수행평가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있고 수행평가 내용도 안 들어간 친구가 극소수로 있고, 너희들이 제출했던 자기 평가서랑 추가 활동 보고서를 반영하고 있는 중에 있어. 다음 주에 학생부 다시 다음 주에 생기부 너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윤리와 사상 세특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이상한데 물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혼자 생각하고 결정 내리지 말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서 궁금한 거 해결하고 또 같이 조율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 오늘 세특 보고 혹시 삐지거나 서운해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네 라고 서운해 하지 마.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만큼 그 열심히 한 노력들이 들어가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할게.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1학기 때 선생님이 굉장히 빡빡하게 진도를 나갔고 너희들이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준 덕분에 거의 모든 내용을 다 건드렸다고 해도 무방해. 근데 선생님이 생활과 윤리랑 겹치는 내용은 이제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는 내용을 먼저 수업에 나가느라 스킵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국가와 시민윤리, 그리고 이 단원 끝나면 이제 배울 평화사상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수업 시간 꽉 채워서 빡빡하게 나가지 않을 테니까 잘 듣고 있겠지? 시작해볼게. 먼저 국가와 시민윤리 단원에서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 각각의 윤리 사상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배우고 오늘은 끝낼 거야. 자, 먼저 유교인데요. 유교는 우리 공자를 배울 때 기억나? 효와 제라는 이런 가족적인 가치가 있었어. 이 가족적인 가치와 질서가 점차 확장되는 거지.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이 돼. 이렇게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국가다라고 하는 거야. 이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기원은 바로 가족의 질서와 가치에 그 근본을 둔다라고 할 수 있어. 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이제 국가라는 그 집단은 인과 의
라는 가치를 실현해서 누가? 우리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지원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게 유교적인 관점이야.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바라보았어? 사회적, 색깔 다르게 할까? 사회적, 정치적 긴 동물이라고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았잖아.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야. 본성적으로 공동체, 사회 집단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 이러한 본성에 근거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게 바로 국가라는 공동체이다. 인 거야. 이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이 우리 이따가 볼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이랑 비교가 되겠지. 사회계약론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두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지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국가는 자연 발생적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때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까? 국가는 이 국가에 속한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 자아 실현, 도덕성 개발과 같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고의 공동체라고 보았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바로 행복의 실현인데, 이러한 국민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국가라는 최고의 도덕적인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공화주의인데요. 자, 공화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루소, 사회계약론 루소의 공화정 할 때 배운 적이 있어. 이 공화주의는 지금은 개정 교육과정이잖아.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공화주의라고 일컫는데, 원래는 공동체주의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이 공화주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에 자주 나올 것도 같아. 자, 이 공화주의라고 할 때 공화는 공공의 화합, 공공의 이로움이란 뜻인데, 바로 공동선에 기반을 두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공동선을 실현하고 싶다. 이 공동선의 실현에 합의한 시민들이 이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결성하는 거지. 자, 이 공동선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 같은 그런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그 이로움, 선함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주권자는 시민이야. 자, 근데 우리 루소의
공화정, 즉 일반 의지할 때도 배웠지만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가 바로 무엇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어? 법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공동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에 의한 지배, 즉 뭐라고 할까? 법치.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서 시민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해. 그게 바로 공화주의가 얘기하는 국가라는 거야. 이 공화주의에서 국가는 공화정, 공화국의 형태를 띠고 있겠지. 이 공화주의가 추후에 자유주의랑 비교가 되는데, 이 자유주의랑 비교가 될 때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이 시민이 헌신할 것을 강조합니다. 시민의 헌신과 어떤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 이어서는 사회계약론인데요. 사회계약론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그 근대 민주주의 배울 때 이미 열심히 공부를 했어. 자,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바로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있다시피 그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동의, 합의하에 맺은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인위적이다, 인공적이다 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럼 국가의 그 본질은 어디에 있겠어? 국가가 그 어떤 무슨 숭고한 가치나 본질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바로 수단이야.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면 홉스, 로크, 루소가 각각 그 사회 계약의 과정을 얘기하잖아. 그때 그 자연 상태의 그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유와 권리, 이거 양도한다 그랬지. 이 양도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다. 자, 그러면 홉스와 로크, 루소를 살펴볼까? 홉스는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에 나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들어서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잘 보장해줄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에게 자신의 권리 전면 양도한다 라고 했어. 자, 반면 로크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이긴 하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그리고 갈등에서 개인의 그 재산권, 소유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줄 중재자가 필요했어.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거였지.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홉스와는 달리 무엇이 가능하다? 바로 국가에 대한 저항권이 허용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루소 볼게. 루소에서도 자연 상태는 평화로웠어. 그 자연 상태가 평화롭고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자연적인 자유가 있었지. 근데 이러한 자연적인 자유는
사유재산의 차이로 인해서 불평등이 생겨났고, 이 불평등을 기원으로 해서 우리 자연인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돼. 루소의 말에 따르면 쇠사슬을 차게 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 사유재산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불평등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 시민적인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지. 그래서 국가를 계약하고 만들게 되는 거야. 이때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한다라고 했어. 그 말인즉슨 바로 시민 자신이 주권자이며 동시에 입법자라는 말이야. 이 루소가 말하는 국가, 즉 공화국의 형태는 소수나 어떤 한 사람이 그 권력을 독점하거나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시민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고. 자, 이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다라고 배웠지. 또한 그 공화주의 할 때 얘기했다시피 루소도 공화주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의지에 따라 통치된다. 즉 법치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라고 보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마르크스를 보도록 할게요. 마르크스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체제와는 상반된 점이 있지만 우리 교육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르크스라는 사상가가 또 마냥 생소하지만은 않은 게 생활과 윤리할 때 그 노동, 직업 윤리할 때도 마르크스를 배웠었고 또 분배정의 할 때도 마르크스를 배웠었어. 자, 이 마르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표적인 공산주의자고요. 마르크스는 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 그 집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봐.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역사의 5가지 발달 단계에 근거하는데 이건 마르크스의 주장이야. 한번 그 5가지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할게. 원래는 원시 상태였어. 이 원시 상태에서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지. 자, 그런데 이 원시 상태에서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계급 사회가 이때부터 계급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 이때는 누가 더 잡은 고기가 많냐 적으냐, 재배한 쌀이 많냐 적으냐의 단순히 그런 잉여 생산물의 차이였지만 이것은 고대로 넘어오면서 노예라는 사람을 생산수단으로 사람을 사유재산의 한 그 요소로 삼기 시작해. 그래서 고대 노예 사회에서는 노예인 자와 노예가 아닌 자, 즉 자유인과 노예 사이의 그 상반된 계급적 격차가 벌어지지. 근데 이게 이제 중세에 넘어와서는 우리 중세에서는 영주, 즉 귀족들은 영주잖아. 그 영주와 그 귀족의 땅에서 노예로서 그 농사 일을 하는
하는 계층을 농노라고 일컫거든. 중세 봉건 사회에서의 영주나 귀족, 이들과 상반되는 농노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자, 다섯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은 바로 우리 지금 자본주의의 그 근원이 된 게 바로 근대 자본주의잖아. 근대 자본주의를 넘어오면서 또 어떤 식의 계층 차가 생겨났냐면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계층의 차이가 생겨났어. 마르크스는 역사가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발달을 해왔는데 이 발달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생겨났다라는 거야. 바로 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런 것들이 다 국가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역사의 5가지 발달 과정을 쭉 보니까 국가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그 격차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역사의 발달 과정을 보니까 항상 이 지배계급은 소수이고 피지배계급은 다수인 거지. 이것을 더욱더 단단히 공고히 하는 수단이다 라고 보는 거야. 이 국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지배계급들은 피지배 계층을 뭐 하겠어? 억압하고 착취하겠지. 그리고 이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을 유지하고 대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야.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정당하게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이익을 유지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마르크스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소멸을 주장해. 결론적으로 국가의 소멸을 주장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들어봤지. 그 노동자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국가가 소멸되고 공산주의가 도래해야 함을 궁극적으로 주장한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바라보는 국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다음 영상은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은 자습하시고요. 수고하세요. 얘들아, 건강해.